길 가다 본 평범한 노인이 사실 FBI가 죽도록 잡고 싶은 살인마라면 어떨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가족,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 목격담, 그리고 CIA까지 연관된 거대한 의혹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살인마, 대체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1979년 3월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숲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원래도 이 지역이 요맘때만 되면 산불이 자주 나거든요. 화재 감시원은 익숙한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돼요. 얕은 구덩이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던 거예요. 일단 서둘러서 화재를 진압했죠. 마침내 연기가 걷히고 그 안을 슬쩍 들여다보는데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아요. 좁은 구덩이 안에 시신 5구가 새까맣게 불탄 채 뒤엉켜 있던 거예요. 감시원은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를 했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현장 일대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즉각 수사에 나섰죠. 시신은 완전히 불에 타서 육안으로는 성별조차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정밀부검에 의뢰합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는데요. 우선 치아 상태로 추정한 피해자들의 신원은 각각 60대와 30대 성인 여성 2명, 10대 소년 2명, 마지막으로 겨우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겁고 딱딱한 무기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서 살해했다는 뜻이죠. 특히 이 세 아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짓이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장 수색에 집중합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하는데요. 타다 남은 휘발유통과 삽 한 자루였죠. 특히 이 삽에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요. 이걸 추적해보니까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무려 440km나 떨어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철문점 제품으로 밝혀집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이 팔린 제품이더라고요. 이걸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죠. 또다시 수사가 막히는 것 같던 그때 판도를 뒤집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시신 발견 6일이 지난 3월 8일, 메릴랜드 베데스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요. 일주일 넘게 옆집 가족들이 안 보여요. 평소에 애들 소리로 시끌벅적한데 좀 조용하기도 하고요.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경찰은 곧장 해당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비숍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장인 브래드와 아내 애닛, 어머니 로벨리아, 그리고 14살, 10살, 5살 아들들까지 총 6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앞서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가 베데스다 철물점의 삽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같은 동네에서 일가족이 통째로 실종된 겁니다. 심지어 숲에서 발견된 시신들과 나이대도 너무 비슷하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죠. 경찰은 즉시 가족들의 치과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대조를 해본 결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비숍 가족의 자택으로 출동했어요. 그런데 이 현관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문 앞에는 이미 선명한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진입한 경찰은 이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온 집안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바닥, 천장, 벽면까지 피가 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2층에 있는 아이들 방은 범행 당시에 그 처참한 상황이 더욱 선명했는데요. 세 아이들 모두 저항은커녕 그냥 잠든 상태에서 그대로 기습을 당한 것으로 보였어요. 이 공격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아이들이 덮고 자던 이불과 매트리스는
아예 피에 절여져 있었고요. 침대 프레임은 전부 부서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살인보다는 도륙에 가까웠죠. 사건의 잔혹성을 보면 이건 분명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일가족을 끔찍히 살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분명 숲에서 발견된 시신은 5구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 살던 건 6명이잖아요. 네, 이 집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빠인 브래드. 그의 흔적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겁니다. 혹시 범인에게 납치된 걸까요? 가족들을 몰살할 정도로 깊은 원한이라면 그의 신변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경찰은 즉각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이 가정은 그야말로 결혼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했습니다. 가장이던 브래드는 명문대 출신의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 그 자체였어요. 과거 미 육군 방첩부대에서 첩보 활동을 했을 정도로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요. 현재는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아내 또한 다정하고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똑부러지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말해요. 그 집은 동네에서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원한 살만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경찰은 범인이 브래드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납치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의 신용카드 기록을 조회해보는데요. 그리고 가족들의 시신이 숲에서 불타던 바로 그때 근처 한 신발 가게에서 브래드의 카드가 사용된 내역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그걸 사용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곧장 해당 가게로 찾아가서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다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법하니까 크게 기대하진 않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가게 주인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해내요. 게다가 브래드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격담은 완전히 경찰의 예상을 빗나갔죠. 브래드는 쫓기는 기색이 전혀 없이 너무나 평온하게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옆에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다는데요. 누가 봐도 둘이 연인 사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소름 끼치는 가설이 스칩니다. 설마 이 남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마였던 건가? 경찰은 즉각 브래드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건 당일이던 3월 1일, 브래드는 그토록 기대하던 승진에 실패합니다.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엔 몸이 안 좋다며 조퇴를 했고 그 길로 연락이 두절됐죠. 브래드는 조퇴 후에 근처 철물점에서 쇠망치와 삽을 샀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갔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 늦은 밤까지 기다렸죠. 그는 미리 구매해둔 그 망치를 손에 들고 거실에서 책을 읽던 아내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더니 뒤에서 몰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해요. 그 후에는 피 묻은 망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잠들어 있던 세 아이들을 차례대로 공격해요. 아버지의 잔혹한 범행에 아이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망치를 휘둘렀어요. 일가족 모두를 살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죠. 그 후에 브래드의 행적은 더욱더 소름 끼치는데요. 그는 침착하게 시신들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6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달렸고 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반려견 레오가 있었죠. 이게 이 사건에서 정말 기괴한 부분인데요.
브래드는 잔인하게 가족들을 살해한 것과 달리 반려견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주하는 내내 조수석에 태워서 아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가족들은 싸늘한 시신이 돼서 트렁크에 누워있는데도요. 대체 이게 무슨 심리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브래드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얕은 구덩이를 파 가족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길이 예상보다 크게 번지더라고요. 당황한 브래드는 삽과 휘발유통을 버려둔 채 급하게 자리를 떴고 몇 시간 뒤 화재 감시원에게 현장이 발견됐던 겁니다. 이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서 대충 전말은 알아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죠. 대체 왜 이 완벽해 보이던 엘리트 가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한 걸까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가족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브래드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었어요. 게다가 해외 근무를 원하는 자신과 달리 미국에 정착하길 원했던 아내와의 갈등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죠. 경제적인 압박도 그를 조여왔습니다. 당시 외교관의 월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고 사건이 벌어진 자택 역시 어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련한 집이었죠.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브래드는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무능하다라는 비난을 자주 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사건 당일 그가 그토록 목매던 승진마저 물거품이 되자 그간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살인은 참다 못한 분노가 터져나온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남긴 행적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래드에 대해서 좀 더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우연히 그가 받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신인이 충격적이에요. 그건 바로 무장강도를 저지른 흉악범 알버트라는 범죄자였던 겁니다. 알버트는 브래드의 몇몇 질문에 답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성 범죄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네, 그 가족들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지역이요. 그러고 보니까 범행 후에 브래드가 한 여성과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죠. 비록 편지의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쩌면 브래드는 범행 전부터 가족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범죄자들로부터 도주와 은신에 필요한 모종의 조언을 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경찰의 추정일 뿐입니다. 브래드를 직접 잡지 않는 한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고 해외 생활 경험도 풍부했죠. FBI는 그의 이런 이력이 해외 도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에 외국어 능력, 거기에 더해서 전문 첩보 요원 출신이라는 과거까지. 그래서인지 미국 전역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CIA 스파이 음모론이었죠. 이 내용이 뭐냐면 브래드가 사실 국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CIA 요원이고 이 사건은 그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벌인 거대한 조작극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브래드의 사무실에서 CIA 본부에 비밀 직통번호가 적힌 성냥갑이 있었고 CIA가 직접 브래드의 정보 권한 수준을 평가했다라는 비밀 문서까지 발견되면서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론 그가 CIA 요원이었다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정부도 절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건에 의문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브래드를 봤다던 좀 기묘한 목격담들도 이어지는데요.
대부분 허위 신고이긴 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보들이 있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제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우선 사건 발생 3년 뒤인 1979년 이탈리아 소렌토의 한 버스터미널 화장실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과거 국무부에서 브래드와 가깝게 지내던 옛 동료가 휴가차 와 있었는데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던 그 순간 거울 너머로 화장실 칸막이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성을 목격해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였는데 그 동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수염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눈매와 골격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까지 그건 브래드였어요. 동료는 홀린 듯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래드 맞지? 그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는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져요. 그러더니 미국식 발음으로 no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화장실을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터미널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물론 이 남자가 진짜 브래드라는 결정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직장 동료는 확신했어요. 우선 이 이탈리아에서 미국식 억양을 사용한 점, 그리고 과거 브래드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살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브래드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기차역에서 사라진 브래드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70년대 당시에는 CCTV가 보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행적을 쫓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이탈리아 목격담 이후 이렇다 할 제보가 사라지면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목격담으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1994년 이번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니, 저희가 예전에 브래드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너무 잘 아는데 방금 스위스에서 그 사람 본 것 같아요. 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과거 브래드 옆집에서 살던 부부였는데요. 스위스에 여행을 가서 기차역에 들어갔는데 멀리서 아주 익숙한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건 브래드였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확실했죠. 그런데 그는 전혀 도망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평온한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현지에 녹아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집에 살던 부부가 뭐라 말 걸 새도 없이 브래드는 열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이 목격담을 보면 그는 어디선가 이미 신분 세탁을 했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증거 없는 목격담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참 씁쓸한데요.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낸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이 스위스 기차역을 끝으로 브래드의 목격담은 뚝 끊겨버립니다.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촉망받던 엘리트 외교관에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뒤흔든 희대의 살인마가 된 브래드. 1936년생인 그는 만약 지금도 살아있다면 9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을 겁니다. FBI는 그가 자신이 가진 여러 능력으로 여전히 해외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디선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브래드는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도주 살인마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진짜 범행 동기는 뭐냐고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일본 이와테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개척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곳도 많았고요. 2008년 7월 1일 오후 4시 30분, 그날도 어김없이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그러던 그때 인부들이 하천 근처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건 상처투성이던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고에 즉각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은 금방 밝혀져요. 그녀는 17살 고등학생이던 사토 코즈에였습니다. 바로 부검에 들어갔고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이 특정이 되는데 우선 부검 결과 목에는 강한 압박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식사로 보였죠. 또 머리에는 강한 충격을 받은 상처도 발견됩니다. 폐에 물이 차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질식으로 사망한 후에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 걸로 추정됐고요. 근데 사망 추정 시간이 좀 특이해요. 연락이 끊겼던 6월 30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7월 1일 오전 4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었던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이렇게 애매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7월 29일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28살이던 남성 오바라 카츠유키. 알고 보니까 그는 피해자 코즈에와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녀의 가장 친한 단짝 친구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신기하게도 용의자 카츠유키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코즈에의 단짝 친구, 그녀의 이름도 사토 코즈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피해자와 용의자 여자친구가 이름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심지어 성부터 이름의 한자까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성씨가 10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의 한자까지 모두 일치한다? 이게 엄청 드문 일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사건을 설명하면서 둘의 이름이 헷갈릴 것 같아서 피해자 코즈에는 코즈의 P, 카츠유키 여자친구는 코즈의 A라고 부를게요. 이 내용이 살짝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이 두 명의 코즈에는 고등학교에 오면서 친해진 단짝 사이였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07년 2월 코즈애들은 학교 끝나고 게임센터에서 놀고 있었죠? 그때 카츠유키가 그들에게 말을 건 거를 계기로 그들의 관계가 시작돼요. 여기서 코즈의 A양과 조금 더 말이 잘 통했고 카츠유키와 코즈의 A양은 곧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둘은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게 동거는 아니고요. 친구 집과 뭐 차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즈의 A양은 고등학교도 중퇴해요. 카츠유키는 여자친구한테 좋은 영향은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그냥 동네 양아치였고 또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당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또 협박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작년 10월 그 선배한테 일을 소개받아서 몫으로 일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힘들다는 이유로 며칠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일로 선배가 크게 화를 내게 돼요. 근데 또 이 선배가 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츠유키는 항상 그를 막 피해 다니고 있었었죠. 그러던 2007년 5월 카츠유키가 코즈의 A양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 선배랑 싸웠는데 같이 가주라. 나 혼자 가기 너무 쫄려. 여자친구는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그 선배의 집으로 함께 향하게 됐고요. 물론 같이 들어가지는 않고 카츠유키만 사과 선물로 준비한 술을 들고 선배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코즈의 양은 차에서 기다렸고요. 너무 죄송하다면서 막 그 술을 건넸지만 선배는 도무지 그 화가 안 풀렸나 봐요. 너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졌다 라면서 아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1번도를 들고 오더니 카츠유키를 막 협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죄의 의미로 막 손가락을 자르래요. 이거 기겁을 하고 막 잘못했다면서 싹싹 비니까 결국엔 피해 보상 비용으로 120만 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꽤 큰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소개해준 일을 바로 때려친 거는 물론 잘못이긴 하죠. 근데 솔직히 1200만 원이요?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하지만 겁에 질린 카츠유키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알겠다면서 차용증까지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적으라는 말에 여자친구 코즈의 A양의 이름을 써버리죠. 물론 그녀와 전혀 이야기된 게 아니었고요. 근데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얘가 이 돈을 갚을 생각이었냐? 절대 아니에요. 선배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대로 여자친구와 함께 잠적해버립니다. 와, 선배 진짜 열받았죠. 아니 안 그래도 자기 평판에다가 완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화가 잔뜩 났는데 또 도망을 쳐? 선배는 인터넷의 사람 찾기 사이트에다가 막 카츠유키 사진이랑 신상 정보들을 게재해서 내 돈 먹고 튄 나쁜 놈 좀 찾아달라면서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꽤 관심을 받았나 봐요. 얼마 못 가서 카츠유키가 이 사실을 알아챘고 이젠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당장이라도 선배가 그 1번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죠. 결국 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 6월 3일 카츠유키는 여자친구 코즈의 A양과 이 공갈 사건에 대해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신고 후 몇 주가 지난 6월 28일 카츠유키가 경찰서에 혼자 오더니 갑자기 냅다 전에 했던 그 신고 처리 좀 해달래요. 경찰들은 솔직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번에 신고하러 왔을 때 아주 겁에 질려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이유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제발 취조 좀 해주세요 라면서 거의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경찰서에서 여자친구도 같이 와서 같이 신고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코즈메 A양도 보증인으로서 또 피해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신고를 한 걸로 처리가 됐고 철회를 하기 위해선 여자친구도 함께 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경찰 동행을 거부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기에 카츠유키의 폭력에 못 이겨서 몰래 도망쳐 본가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헤어질 생각으로 나온 거라 그의 얼굴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결국 카츠유키는 피해 신고를 철회하지 못했죠. 막 안절부절하던 그의 머릿속에 순간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자기 여자친구와 동명이인 절친 코즈메 B양. 당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요. 하지만 이때 그 신고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냥 막 불쌍한 척하면서 여자친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가 코즈애랑 제일 친하잖아. 나 잠깐만 상담해주면 안 될까? 그녀는 이 전화를 받고 얘를 만나러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카츠유키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를 만나러 집을 나섰고 그때 친구한테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면서 농담 섞인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7월 1일 시신으로 발견된 거고요. 자, 이런 배경을 들어봤을 때 유력한 용의자는 누가 봐도 카츠유키죠. 그리고 그를 용의자로 확정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시신이 발견하게 된 당일 카츠유키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코즈의 시신이 발견된 7월 1일 갑자기 남동생을 껴안고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외출을 하고 왔었고요. 그 사이에 자동차 사고까지 일으킵니다. 물론 혼자 들이박은 거여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카츠유키가 사고를 낸 후에 차에서 내리더니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죽는 수밖에 없어. 라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수상한 행적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인 7월 2일 사고로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카츠유키는 친척에게 오늘 자신을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냐며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서로 바로 가달라고 했다가 출발을 하니까 이내 우노스 절벽으로 가달라고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노스 절벽은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소거든요. 그 친척과 거기로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찰서에 가려다가 절벽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척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어쨌든 그는 우노스 절벽에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동생과 전 여자친구 코즈의 A양에게 보냈고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나 이제 뛰어내리려던 참이야. 지금까지 고마웠어. 이러는 거예요. 놀란 그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바로 그 우노스 절벽으로 달려갔죠. 근데 이때 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친구가 도착했을 때 카츠유키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슬쩍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대는 경찰 같았죠. 근데 그 통화가 길어지니까 일단 경찰이랑 얘기하는 중이고 상태를 보니까 많이 차분해지고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친구는 그냥 안심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방금 죽을 거라고 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카츠유키를 대체 왜 혼자 두고 오냐고요. 게다가 문자를 받은 코즈의 A양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이 사건에 의문이 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카츠유키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절벽에 그의 신발과 지갑, 면허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였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때 경찰은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위장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전국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척 도주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100만 엔, 그러니까 1000만 원 상당의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제보는 들어오지 않아요.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없이 1년, 2년 계속해서 시간은 흘렀고 대중의 관심은 점점 떨어졌죠. 그렇게 이 사건이 미제로 남나 싶었을 때 여기에 의문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52살이던 쿠로키 아키오. 전 경시청 순찰부장으로 23년간 경찰로서 근무를 했고 상까지 많이 탔을 정도로 우수한 경찰관이던 그는 퇴직 후에 범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슈가 됐던 사건을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었죠. 그에게 미스테리한 이 이와테 동명이인 살인사건은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조금만 조사해봐도 수사의 허점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용의자를 단정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아키오 씨의 그 조사 내용을 좀 더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사건 직전인 6월 29일 카츠유키는 벽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오른쪽에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다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손 전체를 쓰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요. 실제로 당시에 젓가락을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여서 식사 때는 포크를 사용했다는 남동생의 증언과 진찰한 의사 또한 그 손 상태로는 사람이 목을 조르기는커녕 그냥 다리 밑으로 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는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신발과 소지품을 두고 도주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절벽을 맨발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러기엔 거기 지형이 꽤 험해요. 게다가 위치가 자동차 없이는 벗어나기 힘든 곳이라 지갑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몰래 도주를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게 아키오 씨의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이 언급한 사망 추정 시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로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요. 게다가 용의자는 그 시각에 남동생 집에 머물렀다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남동생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 꽤 먼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에 그가 4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카츠유키 알리바이가 확인되니까 어떻게든 그를 범인으로 맞춰보려고 일부러 사건 발생 시간을 길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코즈의 B양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아키오 씨는 범인 X, 그러니까 제3자가
코즈의 삐양과 카츠유키 그 둘 모두를 살해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를 계속해서 협박하던 선배라는 인물에 집중을 했죠. 애초에 이 사건은 신고 철회를 위해서 카츠유키가 코즈의 삐양을 불러내면서 시작됐잖아요. 이게 선배에게 협박을 받고 신고 철회를 하려고 한 거다라고 보면은 분명 이 선배가 이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연락이 안 되는 여자친구 대신해서 동명이인 코즈메 삐양을 대역으로 삼으려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그녀가 사망을 했고 이후에 카츠유키도 입막음으로 살해당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었죠. 실제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카츠유키의 생존 반응은 전혀 없어요. 이에 아키오 씨가 수상함을 느낀 거고요. 애초에 카츠유키가 선배를 그 공갈 협박건으로 신고했을 때 그거에 대해선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코즈의 삐양의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에 불과해요. 하지만 아키오 씨는 23년간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경찰 일을 사랑했다 라면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을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아키오 씨와 카츠유키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2010년 6월 30일, 아버지는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와테현과 국가를 상대로 아들의 지명수배를 철회하고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6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명수배는 정보를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바로 기각당하고 말죠. 같은 해 아오키 씨도 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54%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하기도 했고요. 아키오 씨는 진실 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활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이 정보 수집을 하면서 사비로 2년 이상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디어의 관심은 낮아져 가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절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0년 11월 1일 이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카츠유키의 현상금은 10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카츠유키의 현상금이 오른 바로 다음 날 2010년 11월 2일 비극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아키오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건데요. 자신의 차 안에서 수명제를 먹고 연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와테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한 거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곳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사건의 진상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죠. 그는 끝까지 사건 해결에 진심이었던 걸로 보여요. 사건에 관심을 갖던 마지막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이와테 동명이인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끝내 범인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자만 무려 3명을 낳게 된 거예요. 과연 코즈에를 살해한 범인은 카츠유키가 맞았을까요? 맞았다면 그의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애초에 그 선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게 맞긴 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